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네. 5학년 때 왔어요. 네. 친구가 5학년 때 왔는데 뭐 선행도 물론이거니와 뭐 별다른 공부도 안 했어. 그냥 익힘책은 정말 잘 풀어. 이 친구가 레테를 보러 갔는데 정말 꼴찌했어. 꼴찌. 처음에? 네. 꼴찌. 3개월 만에 다 뒤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작가의 스몰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수포자를 구원하신 인생수학쌤 서미순 작가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미순입니다. 상상교육이 아닌 현실교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총체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면서 어떤 문제들 발생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좀 존재하는 것 같다. 아마 이런 계기로 이제 책을 쓰셨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지금 초등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한번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제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러 오죠. 네. 그럼 테스트를 하면 어머님이 그러세요. 저희 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행도 안 했고 뭐 집에서 그냥 익힘책 수준의 문제집이나 좀 풀었어요. 괜찮을까요? 막 이래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수학에 대한 이상한 습관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와요. 너무 맑고 깨끗하게. 저는 더 선호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연산을 했고 이 연산을 아이가 너무 지긋지긋해하고 엄마랑 싸움이 반복된 상태에서 오잖아요. 네. 공부 정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친구한테 공부 정서가 좋게 만드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연산이나 학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럼 1년 걸렸어요. 12개월 동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비율로 3년은 좋게 필요해요. 진짜요? 네, 놀랍죠. 네. 그러면은 한 3학년 때쯤까지 한 3년을 아이가 달달달달 볶였어. 네. 본인도 볶이고 엄마도 힘들었고. 네. 그런 상태로 오면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한 6년? 6년이라고 단순하게 대답이 네.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더 걸려요? 네.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이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면 공부 정서를 해쳐요. 네. 근데 그 공부 정서를 다시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사실은 공부 정서에 대한 얘기를 네.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사전에 얘기 나눌 때 그 학원에서 사실 인생 수학쌤도 있지만 수학 엄마라는 또 별칭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좀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학원에 좀 만났던 아이들 중에 수학 정서가 안 좋았는데 좀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좀 이렇게 좋아진 그런 케이스들도 있나요? 7세, 8세, 한 3년을 9세까지 3년을 연산을 너무 달달달한 거예요. 아이가 오자마자 수학 싫어요, 공부 싫어요. 네. 그리고 맨날 엎드려 있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정말 다독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오는데요.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인정. 이미 가정의 이 학습할 수 있는 루틴은 잘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엄마가 퇴근하면 그냥 오늘 시간 남으니까 많이 풀고 오늘은 퇴근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풀고 이 학습 루틴이 전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날이 더 많고 이벤트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이 친구를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그 다음에 조금씩 한 것에 대한 인정과 수고에 대한 공감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아, 선생님 사실 어렸을 때 수학 좀 못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너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나중에 한 6학년쯤 되면은 수학이 너무 쉬워질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실제 그런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네가 오늘 한 10분은 사실은 선생님 느끼기에는 1시간짜리야. 너무 고생했어. 항상 늘 이런 말을 늘 해줬고요. 안아주고 뭐 표현해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오늘 선생님 뭘 도와줄까? 우리 무슨 계획을 같이 세워볼까? 조금 더 늘려볼까?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이대로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고 선생님이 이 시점 되면 한 5문제 정도 늘리는 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면 아이가 제가 의논했잖아요.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답했거든.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이거 해? 잘하지? 다음 거 이거다? 다음 뭐야 이거? 이렇게 빨리 풀었어. 그럼 더 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은 엄마가 가져오는 거예요. 책임도 엄마, 공부도 엄마 거, 그 다음에 이제 결정도 엄마 거.
좀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사례에서 그 평일에 좀 이벤트가 많았던 게 아이가 좀 그 수학 공부를 루틴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다라고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 친구는 평일에 월화수목금 이벤트가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집에 자주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오늘 해야 될 양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미 손님이 오거나 외식을 하면 살짝 흥분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좀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루틴부터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 월화수목금 5일은요 아이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결석하지 않고 한 번 정해진 루틴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셔야 해요. 네. 그리고 금요일은 정해진 루틴은 월화수목까지만 하시고요. 금요일은 월화수목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습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에는 공부를 많이 합시다 이거보다는 이제 한마디로 아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면 아무래도 그 계획했던 바 루틴이 무너지기 때문에 노는 것이든 휴식이든 이 최대한 평일 중에는 계획과 루틴을 잡은 대로 유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아이는 혹시 이제 어떻게 됐나요? 3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어머님이 제가 이제 픽업하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응원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 너무 열심히 잘 지키신 거예요. 대신 집에서는 학습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30분 또는 40분만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아이가 분수 3학년 때 분수 다 무너져가지고요. 5학년 때까지도 3학년 분수가 해결이 안 됐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6학년인데요.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블랙라벨이라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문제집을 혼자 그 중1 거를 풀고 있어요. 물론 1단원 1학기만 이제 한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그거 다 풀었을 때 정말 감동이 대단했어요. 아이는 왜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공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능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들을 어머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저하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20년 동안 수학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을 만나셨을 거니까 좀 학부모님들이 초등 수학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가장 좀 질문 많이 하시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대부분 다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희 아이가 5학년인데 5학년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야 되는데 다 선행을 하고 중등 것까지 2학년 때까지 끝내야 된다는데 저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고 여기는 문제집을 심화까지 풀었는데 어디까지 시험 준비를 하고 레벨 테스트를 받아 깜짝 놀랐어요. 사교육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라는 입장이고 그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계속 좀 정진하고 좀 더 자기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사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그 학원에 가는 목표, 목적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5학년 때 왔어요. 친구가 5학년 때 왔는데 선행도 물론이거니와 별다른 공부도 안 했어. 그냥 익힘책은 정말 잘 풀어. 엄마가 너무 규칙성 있어요. 아이랑 의사소통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다 좋아. 공부 정서도 좋고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 이 친구가 레테를 보러 갔는데 정말 꼴찌했어. 꼴찌. 처음에? 꼴찌. 넌 선행도 안 했냐 구박 막 받으면서 꼴찌. 근데 그래도 기본 교과는 하니까 제일 하반에 넣어준 거예요. 3개월 만에 다 뒤집었습니다. 제일 탑반 들어갔어요.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행을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면 본인의 학년 것에 대한 심화 문제를 계속 꾸준히 풀었기 때문에 역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바로 주는 개념들을 다 받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애보다 이해하는 애들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알려주는 족족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이 막 생겨난 거죠. 떨어지지 않고 한 6개월 유지하더니 아이 선생님 저 거기에 그만뒀어요. 왜? 맨날 문제만 풀려는데 저는 다 알 것 같고 집에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서 걔 지금 벌써 3년 지났는데도 혼자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어머님들 걔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현행에 대한 기본 됐으면 그 다음에 갑자기 심화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생각하는 힘이 좀 있어야 되고요. 문제집마다 사실 말투가 좀 다 달라요. 문제집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약간 좀 사기가 좀 저하가 돼요. 그럼 또 으쌰으쌰해서 올려서 그걸 마무리 짓고 심화, 아주 뭐 심화, 뭐 극심화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 잘라 먹고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감을 못 쌓고 가는 거네요. 이 선행 질문을 원래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안 드린 이유가 이게 너무 사실 항상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사실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고 뭐 선행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본질적인 실력, 어떤 생각의 힘 이게 중요하고 선행은 사실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마 부모님이 다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들 이 선행에 집착을 할까요? 선행이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머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선행과 예습에 대한 차이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습은 본인이 현행 학습을 충분히 하고 학교 가서 이 부분은 좀 어렵고 힘들겠다. 특히 5학년 수학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6학년 올라가자마자 비례식 같은 거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살짝 예습을 하고 가는 건 좋아요. 방학을 이용해서. 그럼 여름 같은 경우는 2학기가 좀 더 어려우니까 여름에는 예습하면 딱 좋아요. 아주 가장 쉬운 문제집. 그다음에 학교 수준의 익힘책 수준의 문제집으로 살짝 훑고 지나가는 거는 좋아요. 그럼 겨울에 뭐 하느냐? 현행 심화해야 돼요. 제가 예습 말씀드렸어요. 예습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네. 근데 선행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 않아요. 자, 선행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4학년으로 한번 해볼게요. 4학년 1학기에 본인 학기를 다 끝내고 응용도 하고 심화 문제집까지 풀었어. 근데 사실 질문보다는 뭐 어려움도 별로 없어. 그런데 2학기 걸 들어갔어. 근데 1학기 거는 뭐 한 4개월 만에 끝냈어. 근데 2학기 거는 2달 만에 끝내. 5학년 올라왔어? 한 달 만에 다 끝내네?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 이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학년 거는 미리 땡겨서 예습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선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결국 선행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뭔가 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조금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면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본질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초등 시기에 특히나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 시기별로 좀 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어떤 수학 학습의 특징, 어떤 뭐 나오는 내용들의 특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학은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 학년이 어려워요. 그게 이제 3학년하고 5학년인데 사실 1학년도 넣어야 돼요. 1학년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자마자 다 어려워. 읽어야지, 써야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지, 손에 힘도 없지. 그리고 사실은 친구 관계가 제일 어색해요. 그걸 해결하기도 힘든데 공부도 해야 되니까. 낯선 곳에.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은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이 어려워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학습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3학년 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제가 이제 3학년만 오면 잘 왔어. 이제 올 때 됐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기 딱 좋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문제집을 한 권 사잖아요. 기본을 풀어. 그리고 테스트를 좀 빼놔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풀고 나면 그걸로 기본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요. 해보고 나서 채점을 하면은 그게 이제 아는 수준 정도가 파악이 되고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그 전과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그 모르는 걸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시험을 2번 보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학년은 3학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단원당 기본 문제 3번 보고요. 응용 문제 3번 보고요. 심화 문제 3번 봐요. 총 한 단원당 9번씩은 보는 편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네. 여기서 충분한 시간 되게 중요해요. 5학년까지 어머님들이 시간을 잰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시간을 재는 케이스는 아이가 약간 집중을 잘 못해. 그러니까 시간 안에 빨리 해치우고 푸는 습관이 좀 있어. 그럼 시간을 조금 줘도 돼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딱 끝나고 나서 10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럼 아이가 그 10분을 엄청 알차게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학습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아예 사전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를 좀 찝어주고 그걸 다시 한번 10분 동안 볼 시간을 주면 정말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시험은 점수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알고 모르는 걸 구별하기 위한 게 시험의 기능이거든요. 순기능인데 그것들을 놓치고 가시지 않았으면 하고 꼭 체크하실 거 익힘책. 그다음 단원마다 단원 평가. 최소 3번은 해야 한다. 최대 9번까지는 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5학년 갈게요. 사이에 살짝 4학년 있는데 4학년은 도형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형 문제들을 꼭 점검하셔야 되고요. 이제 5학년은 양도 많지만 수학의 양도 많지만 모든 교과서가 다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5학년은 수학이 놓치기가 딱 좋고 구멍도 나기 좋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학년이라 학원을 많이 가요. 3학년은 단원당 최소 3개의 단원 테스트를 봤다고 하면 5학년 같은 경우는 최소 5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면 6학년은 굉장히 쉬워져요. 충분히 심화까지 해서 5학년의 학습을 확장을 충분히 경험했다면 6학년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5학년이 중학교 1학년하고도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5학년 심화 문제집이 중1과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초등 시기에 수학 공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책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특히 초등 시기에 수학 공부의 기본은 수리력이 아니라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수학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걸 좀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에는 알고 모르고 네가 이제 수학을 얼마만큼 아니라는 기준이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을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체크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과정을 설명하시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행평가, 고교학점제는 너의 생각을 써야 돼요. 네. 풀이의 과정도 써야 되지만 너의 생각과 네가 이 문제를 푼 방향도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까요? 한 단원이 끝났다면 그 단원에 대한 요점 정리를 시켜요. 첫 번째, 예를 들어 분수와 소수 단원이 나와요. 3학년 2학기에, 1학기 마지막 단원일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분수의 의미와 소수의 의미를 각각 본인이 생각한 대로 써보고 참고 자료는 교과서나 시중의 문제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본인이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아는 것들에 살을 붙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 수학은 약속이야. 그게 이제 암기예요, 암기. 그걸 어휘 노트가 있어요. 수학 어휘 노트. 거기에다가 분수란 개념 정리, 소수란 개념 정리, 분모란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쭉 해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3개의 단원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가 반드시 있어. 이게 이제 엄마가 설명해주면 이건 엄마가 푼 문제. 내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틀린 것들을 고쳐서 맞았으면 그건 이제 내 문제, 평생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 노트가 그런 의미예요. 3단계를 잊지 마세요. 단원이 하나 끝나면 첫 번째는 요점 정리. 두 번째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들을 추려서 어휘사전을 만들고 세 번째는 단원 평가를 한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본인이 그 문제들을 한번 정도 내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요 3단계만 하시면 수행평가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수학 문해력이라는 게 일단은 개념의 의미나 또는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 방식이나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들이 더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쭉 나눠봤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로서 뭐 집에서 만약에 아이와 공부를 함께 하고 있다면 혹은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 부모로서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역할을 해주면 또 어떤 도움들을 좀 주면 좋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내가 이 과목은 할만해,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과목은 점수가 낮더라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과목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게 이제 논문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문은 분수를 못하는 친구들, 나눗셈을 못하는 친구들 연구를 해봤어요.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만나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의 조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분수 나오면 피자 직접 시켜보라고 해요. 우선은 화폐 단위가 어때요? 10,000원, 요즘에 이제 10,000원이 기본이죠. 그럼 동그라미가 4개예요. 그럼 자릿수가 5개란 말이죠. 그럼 이제 큰 수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금액을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피자는 주문하면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전체 개수가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분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식구가 또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몫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를 시켜야 우리 4명의 가족이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뭐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피자를 시킨 그 시점, 그다음 배달 오는 시간을 예측하고 걸린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시각과 시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응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제 사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도 조금씩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활동학이라던가. 그래서 좀 아이들 교과서 살펴보시면서 요 단어는 좀 일상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한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전 사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결국 초등 때의 수학 공부에서 제일 목표는 이 과목은 할만해라는 생각을 남기고 졸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적어도 이 할만해라는 말씀하셨던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수학 잘하는 아이는 외우지 않습니다. 책을 쓰셨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저희 부모님들께 가장 핵심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심화서를 잘 푸는 비법 이런 거 썼으면 아마 책 잘 나갔을 거예요. 나로서도.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많은 어머님들이 내가 시작부터 아이를 너무 이해 잘하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학원으로만 돌린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연산만 고집했나? 정말 무수한 고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첫 단추 끼우기에 대한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즐거워야 끝까지 간다. 이 말은 여기서 정말 계속 외치는 말이에요. 즐거워야 끝까지 갑니다, 어머님. 네. 맞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계속 맴도는 게 이거 할 만한 거야라는 생각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정말 이거 즐거운 거야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이 초등 때 뭐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인 것 같고 결국 이 책은 이제 초등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법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이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미준 작가님 모시고 초등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아이들 수학 어떤 정서를 어떻게 하면 가다듬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 작가, 서 작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